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인데 이제 14호 태풍 난마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과 부산, 울산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남 해안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난마돌은 10시쯤 부산을 지나서 지금 이 시간에 대구를 지나고 있고요. 정오쯤에 포항에 최근접할 거라는 예보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 태풍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 머무르셔야겠습니다. 최근에 국토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대부분이 호우나 태풍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합니다. 지자체가 시설물 안전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거센 비바람 때문에 안전이 우려되는 곳은 전국적으로는 630곳, 이 가운데 경북은 54곳, 대구가 1곳입니다. 경북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게 이런 시설물 통계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보완을 서둘러야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9월 1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현재 난마돌의 직접 영향으로 경북 북동산지에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 살펴보면 한낮 최고 기온 영주 26도, 안동 25도, 청송 22도 나타나겠고요. 주말에 나타난 뒤늦은 폭염이 오늘부터는 꺾이고 차츰 선선한 가을 날씨 회복하겠습니다. 안동시가 지역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안동체육관에서 2022년 안동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31개의 현장 면접 부스와 23개의 부대 행사 부스를 운영해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구직자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취업 박람회에는 안동병원, OKF,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등 지역 기업 31개사에서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하고요. 이들 기업은 경영과 마케팅, 개발, 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에서 119명의 인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시는 박람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과 이력서 사진 촬영, 직업 심리검사 같은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역한 군인 구직자를 위한 제대 군인 취창업 지원관, 외국인 구직자를 위한 외국인 상담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취업 상담 부스를 운영해서 참가자들의 취업 활동을 도울 예정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오늘 낮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도 2에서 8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침수와 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등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태풍이 포항에 가장 가깝게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잠시 후 오후 12시입니다.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주민 818명이 안전을 위해 사전 대피했습니다. 포항 769명, 경주 33명, 영덕 16명 등이 지난 밤사이 마을 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피신했는데요. 이와 별도로 지난 태풍 흰남노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 185가구, 282명은 복지회관 등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앞서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응급복구를 끝냈지만 이번 추가 피해 우려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지하주차장과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 지역에는 차수벽과 모래주머니 설치 등 사전 점검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 경주 지역에 추가로 특별기부세 8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긴급 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안전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와 함께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7도 낮은 19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3에서 6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함에 따라 울릉군이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난마돌은 세력이 강하고 강풍의 반경이 워낙 넓어서 울릉군도 태풍의 영향권에 속하는데요. 울릉도에는 30에서 100mm의 많은 비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9m 이상의 매우 높은 파고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울릉군은 사전에 마을별로 취약시설을 점검했고 해변과 항만 내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 조치했습니다. 선박 역시 안전한 곳으로 피항을 가거나 선박끼리 단단한 끈으로 연결해 결박해 놓은 상태고요. 천부 해중전망대, 행남 해안산책로, 태아 모노레일 등 울릉군 내 관광지는 모두 접근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울릉군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일주도로 부분 통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외출은 가급적 삼가주시고요. 낙석 우려가 있는 일주도로 통행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월요일에는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남마돌입니다. 네, 지금 11시부터 지금 대구 지나고 있다는데 밖에 날씨 어떻던가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괜찮아요? 것 같은데 빗방울이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 19일 오전에 지금 태풍의 최근접 영향권 남마돌 영향권에 놓이면서 이 지난 태풍이죠 흰남노에 이어서 또 한 번 지역에 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남마돌은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이 각각 950헥토파스칼 그리고 초속 43m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강도는 강입니다. 간판이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고요. 네. 대구 경북은 오늘 오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태풍에 가장 가까운 영향권에 놓입니다. 기상청은 대구 경북이 태풍 중심에 속한 일본보다는 피해가 적을 수는 있지만 이 강풍 반경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안전지대는 결코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도 비고 이번 태풍은 또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벌써부터 바람이 불고 네네. 있는데 남마돌 영향으로 대구와 이 경북 중부 내륙은 최대 80mm, 포항과 울진 등 경북 동해안은 100mm 수준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기후 상황에 따라서 최대 15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네. 비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하고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이 되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륙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15m 이상으로 이제 강하게 불겠습니다. 네. 동해안에는 모레까지 초속 25에서 35m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포항이 그래서 더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지금 흰남노 때문에 너무 고생 아직도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흰남노가 강타한 지난 6일이었죠.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서 7분이 네.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죠. 이외에도 차량, 건물 등 각종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남마돌 때문에도 걱정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해외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는 이제 다수 국가 기반 시설이 아직 태풍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번 태풍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하게 대처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가 어제 정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고요. 그리고 태풍호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예. 산림청 또한 이 경북과 울산 등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네. 자, 집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연결해서 두 번째 키워드 가죠. 예, 포스코입니다. 네. 지난 흰남노에 진짜 엄청난 네.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렇죠. 네. 예, 이 정부가 지금 태풍 흰남노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항 제철소에 대해서 TF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고요. 이게 포스코가 태풍 대비에 혹시 미흡하진 않았는지 조사하겠다는 이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는 강력한 사전 대비가 있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상황이다 하면서 이 사태는 뭐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재지변이다. 인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피해가 났으면 빨리 밝히고 그렇죠. 대처를 빨리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최종우 포스코 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흰남노는 불가항력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흰남노가 초강력 태풍이라는 예보에 따라서 통상적인 대비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을 수립을 했고 태풍이 오기 전에 최초로 전공정 가동 중단 조치를 해서 치명적인 사고를 방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새벽에 갑작스럽게 포항 냉천이 네네. 범람해서 대량의 토사와 하천수가 일시에 제철소 내부로 밀려들어서 공장이 물에 잠긴 거고 그때 이제 정전이라는 조류 사태를 맞았다. 냉천 범람 전에는 그러니까 침수 피해가 미미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대비를 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포스코의 이 같은 설명은 이제 혹시라도 이 정부 조사에서 불거질 수 있는 경영진 책임론을 사전 차단하려는 그런 관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고 지금 정전이라는 게 포스코 처음 아마 됐을 텐데 네네. 그러면 엄청나게 심각한 사고라는 거거든요. 피해가 벌어진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뭐 걱정을 하는 거고 다 네. 좋은 마음으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나 네. 또 포스코 오비들 일단 조사를 좀 해봐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일단 책임을 명명백백히 가리자 이런 얘기이죠. 포스코 고위 임원을 지낸 한 인사는 이제 그간 최정호 회장이 재무 중심으로 기업 구조를 좀 개편하면서 대응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포스코는 이제 당분간 그룹 내 전 계열사가 동참해서 포항 제철소 복구에 매진을 하기로 네. 했습니다.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3천여 명의 그룹 임직원이 포항 제철소 현장을 찾아서 직접 복구 활동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다음 키워드로 가죠. 수계 정상화입니다. 네, 수계 정상화 물 공급 얘기인가요? 네, 이 대구시가 이제 낙동강 수계로 전환했던 대구 일부 지역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우문댐 등의 저수율이 올라오면서 대구시는 낙동강 수계로 바꿨던 수성구, 동구, 북구 일부 지역을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기존 수계로 되돌린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대구시는 올해 가뭄이 지속되면서 댐 저수율이 좀 낮아지니까 지난 5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일부 지역을 상대적으로 수량의 여유가 있는 낙동강 수계로 그렇죠. 전환해 왔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운문댐 저수율이 얼마나 올라온 거예요? 예, 지금 운문댐 저수율이 지난 16일 기준입니다. 75.1%로 태풍 흰남노 상륙 전인 지난 4일 대비 50%포인트 가까이 아이고. 엄청 올랐거든요. 네. 결국 태풍이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영향을 준 건데 네네네. 가창 공산댐 저수율도 98%까지 올랐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예, 모두 지난해 저수율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이 내년 봄까지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 농업용수 같은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대구의 어느 지역이에요? 예, 수계 정상화가 진행되는 곳은 이 수성구 상동, 두산동, 중동, 지산동, 본물동, 황금동, 수송 1, 2, 3, 4가 동이고요. 동구는 신암동 그리고 북구는 대연동 일부 지역을 원래의 운문 가창댐 수계로 네네. 되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네. 네. 이런 작업도 시간이 되게 필요하고 해서 그렇죠. 좀 걸릴 텐데 그죠? 예,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네네. 됩니다. 첫 수계하는 작업이 20일부터 4단계에 걸쳐서 야간에 진행합니다. 네. 수성구, 상동, 두산동, 중동은 20일 그리고 지산동, 본물동은 다음 달 6일 수성 1, 2, 3, 4가동 그리고 황금동은 다음 달 12일 동구, 신암동, 북구, 대연동은 다음 달 20일에 수계 환원이 이뤄질 전망이고요. 예. 수계 조정에 따라서 이제 물의 흐름과 수압이 변하니까 일시적으로 좀 흐린 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수계가 정상화되면은 낙동강 수계 정수장의 운영 과부하가 좀 해소돼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흐린 물 출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좀 필요하신 수돗물 미리 받아두시고 그리고 맑은 물 출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수돗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청소 노동자입니다. 이게 최근에 달서구청 청소노동자 네. 휴게시설이 열악하다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런 지적이 네. 이제 의회에서 나온 겁니다. 네네. 이달 초 이제 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이영빈 구의원이 달서구 청소 노동자 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구의원이 이제 현재 휴게 시설에는 작은 선풍기 그리고 오래된 평상 위에 놓인 몇
밖에 캐비닛이 전부다라고 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낡은 커튼으로 외부 시야를 차단해가면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휴게 시설은 몇 개나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행 상황이? 예, 현황을 한번 네. 살펴보면은 달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 모두 14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휴게 시설은 구청 본관 2곳, 별관 3곳에 좀 분산돼 있고요. 이 가운데 이제 에어컨이 있는 곳은 또 불과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최대 9명만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고요. 청소 노동자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9명이 들어가기엔 공간이 좀 좁다고 합니다. 더 넓은 휴게실이 없으니까 좀 어쩔 수 없다 그러고요. 뭐 점심 같은 경우도 뭐 각자 도시락으로 여기 휴게 시설에서 해결을 하는데 화장실도 없고 수도 시설도 없어서 좀 불편하고요. 추운 겨울을 대비한 난방 시설도 좀 갖춰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전했습니다. 난방 시설도 없군요. 그렇습니다. 냉방 시설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네. 그 휴게 시설 공간에 대한 법 개정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해 있었는데 네. 이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요. 청소 및 환경미화원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3년 8월까지 최소 면적 6제곱미터, 높이 2.1m인 휴게시설 공간을 의무 설치하도록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휴게시설 온도도 18에서 28도가 이제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습도나 뭐 조명, 환경 기준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사업주에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서구청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달서구청은 일단 내년까지 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증축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현재 휴게시설이 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서 벗어나진 않는다고 해명을 하면서 내년 하반기 건물 증축을 하면서 휴게시설을 좀 좋게 바꾸겠다. 네. 그리고 이제 본관과 별관에 생기는 또 여유 공간에 환경노동자 위한 시설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혁신도시법 개정입니다. 혁신도시법 개정. 대구와도 예. 무관하지 않죠? 아,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2015년 12월 개정돼서 이듬해 6월 시행된 혁신도시법이 입주 기관과 기업이 부실을 양도할 경우 그러니까 팔 때 네. 기간에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취득 가격의 물가 상승분만 더한 수준 그러니까 거의 상가격에만 팔 수 있게 해서 네.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논란은 불렀는데요. 특히 대구 혁신도시의 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네. 150개 기업이 있어서 그렇죠? 집단 반발을 샀습니다. 네. 혁신도시는 뭐 지역에 전국에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그죠? 10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예, 이게 그 혁신도시법 때문에 네. 대구뿐만 아니라 울산, 나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네. 지자체하고 기업이 이 소송 이런 거 소송을 해요. 벌이기도 오. 하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그 바꾼 거예요. 그럼 그 예, 법을? 이제 바꾸는 작업에 나선 건데요. 그래요? 대구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도로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돌입한 건데요. 이 강 의원이 혁신도시법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강대식 의원실 측에 따르면은 대구시와 함께 조문을 다듬는 막바지 절차를 거치고 있고 국감이 끝난 뒤에 이르면 11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되는 조문의 핵심 내용은 이 부지 양도 제한 기간을 영구적인 거에서 10년 내로 바꾸고 대구처럼 혁신도시 내에 다른 특구가 있으면은 혁신도시법이 아니라 해당 특구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특구로 지정이 되면 또 네. 혜택도 여러 가지 받잖아요. 예, 그죠? 혜택도 받죠. 네, 받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네. 영구적으로 영원히 네. 이제 양도 가격을 제한한 게 이제 기업들의 반발에 산 네. 거죠. 네. 그래서 강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함께 발의에 동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 네. 입주한 기업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네요. 예, 개정되는 기대를 거에. 하고 있습니다. 네. 입주 기업들은 그러니까 기업이 뭐 양도 가격 영구 제한 내용을 알았다면 이게 혁신도시에 입주할 기업이 아무도 없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조속히 법이 개정돼서 좀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경제활동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또 추워지고 그러면은 우리 심뇌혈관 질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필요하고 관리도 잘해야 되거든요.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이 심뇌혈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혈관 튼튼 기운 팍팍 건강교실을 하고 있대요. 서유리 리포터가 취재해왔습니다. 유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의 사망 원인이기도 한 질병인데요.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9월 1일부터 한 주간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하고 또 9월 한 달간 수성구 보건소에서는 심뇌혈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 혈관 튼튼, 기운 팍팍 건강교실 현장을 찾아서 내용 들어보고요. 수성구 보건소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담당자 최은지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심박수 이용해서 고혈압 환자들은 아까 얼마 이하로 하라고요? 100 이하. 고혈압 환자들은 100 이하 하시고 평형성 운동. 일어나 보세요. 옆으로. 차렷해가지고 서보세요. 이렇게 차렷. 뒤꿈치를 뒤에다 딱 대보세요. 옆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잡고 하세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이 정도의 균형 감각이 없으시면 이미 평형성이 무너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요거 지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평소에 이거 앉아서 있을 때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뒤로 갔다 굽혔다 그러면 균형 감각이 많이 좋아져요. 심뇌혈관 질환은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이랑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선행 질환을 일컫는 말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인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의 조기 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 증상 이런 건 잘 알아놔야 되죠.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심근경색의 조기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식은땀,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 또는 가슴 쪽으로의 통증 확산 등이 있고요. 네. 한쪽 안면이 마비되거나 갑자기 말을 잘 못하겠다 아니면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또 뇌졸중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119를 불러서 조치를 취해야겠고요. 이어서 강의를 진행한 대구 한의대학교 김홍 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심혈관 질환을 가진 주로 이제 그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어떤 식으로 이제 신체 활동을 해야 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생활에 접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성 질환은 대부분 혈관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에 좋은 것들이 몸에도 좋은 거예요. 좋은 지방들을 좀 많이 먹어야 되고 동시에 뇌를 손상시키거나 혈관을 손상시키는 그런 이제 당질 종류들, 밀가루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정제 탄수화물, 이제 혈당을 많이 높이게 되고 그럼 혈관에 많이 손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적게 먹고 좋은 것들을 먹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고요. 운동 부분에 있어서는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식사 후에 혈당 스파이크라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근육을 통해 가지고 혈당을 낮춰주면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30대 이후는 반드시 식사 후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내용들 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 내가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기해하시기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재미있어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끔 실습이나 이렇게 신체 활동을 직접 하는 경우들 뭐 워킹이면 워킹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실습 부분들을 아무래도 좋아하시죠. 그래요.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거, 내가 뭔가 질환이 있으면 그걸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에 맞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이 오르는 게 문제가 되는 분들인데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심박수 100 이하 수준의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 건강관리 팁이 가득한 이 수업을 수강생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들어보시죠. 이기하입니다. 저는 그 당뇨를 앓고 있고요. 한 20여 년 됐는데 우연하게 건강검진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기본적인 약물 복용과 당뇨 식사, 적절한 운동을 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미 식사 이런 거는 또 안 하고 밀가루 음식도 먹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자주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성구에 살고 있는 정구철입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당뇨, 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고비만, 대사증후군의 인자를 모두 갖추고 있었고 몸무게 10kg를 뺐습니다. 식습관을 바꿨고 생활습관을 완전히 바꿨고 그렇게 지금 1년째 약을 안 먹고 있는 몸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먹던 술을 거의 안 먹고 잡곡밥 위주로 하고 제가 좋아하는 통닭, 술안주, 기름기 있는 음식을 완전히 줄이고 엘리베이터를 거의 안 탑니다. 계단만 있으면 계단을 올라두고 주말마다 산을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처자식 빼고는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바꾸고 생활하는 중입니다. 뭐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뛰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니까 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성구 보건소나 범어 만촌 법물 세계소 통합 건강관리실에 예약 후 방문을 하면요. 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이고 체지방까지 무료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건강관리 잘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자 해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시행한 게 2달이 지났습니다. 잘 지키고 계시죠? 그동안 교차로 교통사고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좀 헷갈리고 그런 게 여전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박지은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7월에 이 우회전 통행법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잖아요. 근데 이제 뭐 법적으로 뭐 바뀌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운전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변화로 다가오거든요. 네네. 일단 올해 7월 12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근데 이 법적으로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이 시행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통행하고 있을 때 이 운전자가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실상 기존 통행법이었죠. 근데 지금은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이 일시정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좀 변경이 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한 달 정도만 이 계도 기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셔서 10월 11일까지 계도 기간을 늘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통행법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숙지하시고 이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 횡단보도에 사람 지나가는데 차 세우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면 일단 멈추는 거, 그것도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구분하기가 애매하고 어렵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이제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사실 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정확한 법적 기준이 사실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을 할 때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외부적으로 이 통행하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에 드는 보행자 아니면 빠르게 횡단보도로 오는 보행자라든지 혹은 뭐 횡단보도에 발을 내딛는 이런 보행자 등을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린다 싶으면 일단 멈춤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네. 이제 횡단보도 지나갈 것 같았는데 멈춰서 한참 그냥 안 건너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뭐 네. 빠르게 횡단보도로 온다고 해서 다 건너지는 또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운전하실 때 사실 좀 난감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교육할 때 어떻게 얘기 드리냐면 이 안전하게 하시는 방법은 통행할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기다렸는데 보행자가 계속해서 그냥 보도에 서 있는 경우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통행할 것처럼 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일시정지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
보행자가 갈 것처럼 하다가 계속 서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전화 통화를 한다고 지나가지 않고 계속 갈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 운전자가 경적을 한번 살짝 울린다라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좀 통해서 보행자에게 의사를 좀 표시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회전할 때 신호가 녹색으로 들어왔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주변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면 그냥 가도 되나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운전자는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는 법적으로 영향을 받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보행 신호는 보행자만 그쵸.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다 하더라도 사람이 통행하지 않고 또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운전자는 그냥 서행해서 가셔도 됩니다. 네. 네, 근데 다만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뒤늦게 나타난다면 이건 사고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이 보행자가 움직이는 적색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전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7월 10일에 이제 시행해가지고 계도 기간 그동안 있었고요. 네. 그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네네. 예, 이거 위반하면은 처벌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사람이 통행하는데 이렇게 일시정지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이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그리고 벌점이 10점 부과가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보행 신호가 초록색인데 사람 건너가고 있는데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이게 이제 중과실 위반 항목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보행 사망자 비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자꾸 강화하고 더 법률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보호 의무 강화하는 어떤 법 개정하고 이러면서 우회전 교통사고도 좀 많이 줄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한번 그 통계를 봤는데 이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 경찰청이 집계한 우회전 교통사고가 722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 지난해 대비해서 51.3%라는 거의 절반이죠.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줄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네. 또한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비율 이게 이제 얼마나 늘었는가 이 교통안전공단이 또 전국 교차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 편도 3차로인 간선도로 신호교차로에서는 법규 준수율이 16%가 증가를 해서 전체 운전자가 48.4% 거의 절반에 가깝죠. 네. 이 준수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이면도로 비신호교차로에서는 15.4%가 증가해서 운전자가 30%가 준수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차 중에 일단 법규 준수율은 높아졌고요. 특히 이 비사업용 화물차. 사실 화물차 우회전 사고가 시사율이 가장 높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27.7%로 가장 크게 또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좀 아직까지 좀 안타까운 건 이륜차 법규 준수율이 9.2%로 좀 낮았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계속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겠죠. 네. 이제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통행하려는 사람이고요. 요거를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딱 짚어주는 신호등마다 뭘 해놓을 수도 없고 그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로교통공단에서 한번 실험도 해봤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그냥 서 있는 경우와 아니면 보행자가 좀 의사표시를 간단하게라도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네, 먼저 이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그냥 서 있었을 때는 사실 그냥 지나치는 버스부터 발걸음을 떼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택시까지
이렇게 멈춘 차량은 50대 가운데서 단 17대 뿐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보행자가 가볍게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보고 운전자들이 멈춘 차량이 50대 가운데서 44대였습니다. 네. 네. 이 17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놀라운 그렇네요.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차량을 향해서 간단한 손짓을 보내면 서로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고 그렇군요. 운전자들도 사실 이렇게 된다면 위험 없이 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운전자분들도 우회전을 할 때 항상 보행자도 신경 쓰시고요. 또 사실 이 지금 운전자분들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보행자죠. 되는 그럼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행을 하실 때도 다른 운전자를 좀 배려하기 위해서 간단한 이러한 의사표시만 좀 해주시면 이러한 우회전 사고도 좀 많이 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 네. 서 있으면서 어떻게 가세요라든가 잠깐만요라는 표시만 해줘도 훨씬 더 차들이 많이 선다. 네, 아, 또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우리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 네. 민식이법 우리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말 조심조심 이렇게 아마 운전을 하셨을 텐데요.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또 법이 또 바뀐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신호 횡단보도인데요. 네. 자, 이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셨다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당연히 보행 신호가 있으면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그냥 차량 신호 지키시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지나가든 지나가지 않든 간에 일단 일시정지 하셨다가 안전을 확인하신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바뀐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어기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아이고야. 아, 지난 8월 말에 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최초의 범정부 계획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사고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그 실태는 어때요? 네, 일단 저희 도로교통공단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의 38%가 바로 이 보행자였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수치는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회원 중에서 30개국 중에서 29위를 기록할 아이고. 만큼 사망률이 부끄럽네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실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보행자 사망률이 사실 높은 원인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첫 번째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식 부재를 꼽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한 보행자들 역시 무단횡단하시는 경우 아니면 적세게 그냥 건너시는 모습들 쉽게 발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을 한번 봤더니 바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이 우리나라의 보행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사실 어르신 사망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이 수치는 우리나라가 OECD 이 사망 비율 국가 중에서 이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10년째 저희가 1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르신들의 무단 횡단이나 위험하게 횡단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시급하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더 안전하게 운전해야겠다는 마음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자 이런 의미를 받아들일게요.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박지연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9월 19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3분 지났어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강조를 했고 또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미중 관계 대응을 비판을 했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한 미국 등지에서의 의구심을 좀 불식시키려는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이 알려졌지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회 의장이 방한을 했을 때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죠. 반면에 중국의 리잔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왔을 때는 만났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두고 좀 국제사회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라는 매체에서는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미국, 중국 사이 양다리 걸치기다 이런 비판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영국, 미국, 캐나다 일정 전에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통해서 불식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미중 관계에서 분명한 태도와 예측 가능성 추구하겠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미국의 유엔 총회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에 성사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본 언론에서 회담 개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네네. 한국 정부는 분명히 개최 합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외무성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일본 정부는 왜 현재 그런 반응을 보일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정상회담 개최는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한일 외교 간의 관례였었습니다. 네. 한국이 먼저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제동원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국내에 보수층을 의식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라고도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전망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좀 진득하게 정상회담을 갖고 논의를 할 수 있을지는 현재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표면적으로 너무 정상회담을 서두르거나 기대를 불어넣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이전에 사전에 물밑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치밀하게 해서 정상 간의 대화가 부족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를 했는데 퇴임 뒤에 첫 대북 정책 관련 메시지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비판 입장을 또 내놨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7.4 공동성명부터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또 여러 공동선언들, 남북 간의 선언들을 망라를 하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존중하고 이행해야 될 약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선언들을 지키라는 압박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나왔는데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고요.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을 두고 남북 정치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이 대북 정책을 놓고 전현직 정부 간의 충돌이 재현되는 모양새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180도로 문재인 정부와 다른가 했을 때는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얘기했었던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선제 타격 이런 발언들이 취임 후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대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내용상으로 아주 크게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서로 여야가 견제하는 수준에서 남북 대화를 소재로 쓰는 그 정도의 수준일지 아니면 진짜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기조와 완전히 달리 갈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선거를 했습니다. 주호영 오선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는데 이용호 의원하고 2파전이었어요. 앞으로 국민의힘 진로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보면 이제 주호영 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2020년에 원내대표를 이미 지냈고 얼마 전에 비대위원장을 잠깐 하기도 했었던 것을 비춰보면 좀 이례적으로 다시 호출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차피 비대위와 함께 임기를 마치는 단기간의 원내대표다라는 것도 좀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층을 재결집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최근에 갖고 있는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충청권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대구 경북 쪽 의원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용호 의원하고 표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얻었고 조호영 의원이 61표를 얻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영문인가 했을 때 최근에 주호영 의원 추대론에 대한 당내 일각의 반발이 결집이 됐다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예 그냥 호남 원내대표는 어떤가 이런 역발상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용호 의원도 친윤계이기 때문에 친윤계가 또 흩어져서 이용호 의원에게 어느 정도 표를 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당의 현실은 이제 일단은 조호영 원내대표 당선으로 봤을 때는 크게 국민의힘에서 뭐 내부 구성이라든지 지역 간의 어떤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진 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용호 의원과 조호영 원내대표가 나눠 가진 표가 이제 친윤 또 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예고편은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개파구도 형성에 있어서는 좀 여러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또 일요일인 어제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당에 대한 했던 그 비난 발언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추진이 가능할까요? 네, 휴일에 이례적으로 회의를 열고 다른 안건들을 보류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개시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징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이 전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해당 행위다라는 지적이 이미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폭력이냐 아니면 정당 스스로 규율을 잡기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행위냐 이 논쟁이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관건이 남아있는 것은 이게 빨리 추진되느냐 아니냐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 경찰 수사를 또 받기 때문에 이 경찰 수사에 따라서 뭐 징계의 가속화라든지 수위 이런 것들이 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상황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야 정치인 8명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중에 가장 비호감이다 이런 정치인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네, 한국갤럽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1,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정치인 1명을 꼽아서 호감이다 이렇게 지목하는 조사가 아니라 여야 정치인 8명 각각에 대해서 호감이나 비호감이나 이렇게 묻는 조사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를 할 수 있는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호감이 24%, 비호감이 65%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치명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 이준석 이렇게 구도를 짜고 물어보면 이준석 전 대표를 손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작 이것이 정치적 인기가 올라간 것과는 무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대 호감도도 28% 수준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또 여성 호감도가 18%에 불과해서 이 전 대표의 그간 정치가 이제 여성들 쪽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도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호감도 조사를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1, 2위입니다. 지난 대선에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금 현 대표보다도 호감도가 높은데 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호감 34%, 비호감 56%인데 지난 대선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사법 리스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호감 41%, 비호감 46%, 홍준표 대구시장은 호감 40%, 비호감 48%로 호감도 1, 2위를 차지했는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장, 대구시장을 역임을 현재 하고 있으면서 중앙 정치에서 떨어져 있다. 정쟁에서 좀 홀가분한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정치를 20년 이상 오래 해왔는데 사실 한때는 상당한 비호감 정치인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근데 쭉 지켜보니까 그나마 이쪽이 나은 건 아닌가 이런 인식도 한편으로 반사이득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024년 총선쯤엔 고비가 올 수 있는데 지자체장이 총선에서 뭐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이런 것은 낮기 때문에 그 총선을 거쳐서 새로운 주자가 떠오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도 또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그럼 조금 더 해보면 지난주에 대구시의회에서 첫 시정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대구시 의원들하고는 심경전도 벌인 모습을 봤고요. 시정의회를 통해 본 홍준표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문제 그리고 대구 신청사 건립 문제를 가지고 김대현 의원, 윤권근 의원과 시정 질문에서 충돌을 했는데요.
두 의원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같은 당 의원도 반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지역의 민심 위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홍 시장이 거침없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게 지역 여론이라든지 대선 주자로서의 여론이라든지 여기에 큰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젠가 또 굉장한 충돌이 일 수도 있는 것인데 지지층을 결집하느냐 아니면은 지역 내에서의 거부감 상승으로 발목이 잡히느냐 이 기로에는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홍 시장도 이제 이런 싸움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식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찰에서 검찰 수사를 갑니다. 어떤 게 주요 쟁점일까요? 네, 성남시가 두산그룹에게 그 병원 부지였던 부지죠. 그것을 용도 변경을 해주고 15% 기부 체납을 받기로 했는데 이걸 10%로 낮췄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낮춘만큼이 성남FC가 두산건설에게 받은 후원금 액수랑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어떤 청탁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성립이 되는 것이 제3자 뇌물수수에 관련된 결정적인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이익을 뭐 두산이라든지 이쪽이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성남시나 또 두산그룹에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결국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치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우선 이 시각 시내도로입니다. 먼저 전 시간대에 태평로 동인내거리에서 교동내거리 구간, 교동내거리 50m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있었습니다. 구간 다시 한번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동신교에서 침산교까지 차들 지하차도 따라 어렵게 이동하고 있고요. 침산교에서 상동교 끝지점까지는 대체로 무난하게 지납니다. 국제보상로는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까지 신호 한 번이면 지나실 수 있겠고 수성교 지나 삼덕내거리까지는 신호 주기에 따라 밀렸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곳곳엔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김천 부근 204에서 207km 지점 2, 3차로에서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면으로는 도동갈림목 156km 지점 진출로 갓길에 차량 한 대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 도심을 흐르는 신천 둔치에는 각 구청이 허가해준 운동 체육시설이 370여 개나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은 집중호우가 오면 신천 범람의 주범이 되고요. 또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위험하면 임시 철거하거나 또 점용 허가권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이용하면서 재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겠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